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제발.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손녀를 안고 있던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집안에서 숨 쉬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삶.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준수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 준비를 마쳐야 했고 손녀 지아와 지우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반지하 집은 늘 습기가 차 있어서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엄마, 김치찌개 국물 좀 덜어주세요. 애들 먹기엔 짜요. 식탁에 앉은 며느리 다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국물을 덜어내면서도 어제 저녁 준수가 엄마 김치찌개 국물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 끝나고 같이 놀아줄 거지? 지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8살 초등학교 2학년인 지아는 제게 유일하게 환하게 웃어주는 아이였습니다. 5살 지우도 제 무릎에 앉아 밥을 먹고 싶어 했지만 다연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옆에 앉아. 할머니는 설거지 하셔야 돼.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서도 손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 위안이 됐습니다. 준수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다연과 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빨래 좀 널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갈비찜 해주실 수 있죠? 다연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네, 그럴게요라고 대답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빨래를 널면서 손을 멈췄습니다. 이 빨래들은 모두 제가 빨고, 제가 널고, 제가 개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연의 속옷, 준수의 와이셔츠, 아이들의 교복.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털어 널면서도 문득 궁금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역할은 정확히 무엇일까? 엄마일까? 아니면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일까? 점심을 혼자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오후 1시였습니다. 마트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갈비찜 재료를 사야 했습니다. 반지하에서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가면 햇빛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제가 저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준수가 주는 생활비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갈비를 사면서도 가장 저렴한 것을 골랐습니다. 배추, 파, 마늘, 양파. 하나하나 고르면서도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을 풀고 갈비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핏물을 빼고 양념을 재우고 무와 당근을 썰었습니다.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동작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 지아와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 아이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간식 챙겨주세요. 저는 좀 쉬어야겠어요. 다연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우유와 과자를 내어주고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아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와 놀았던 일, 선생님께 칭찬받은 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 지우가 제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지아랑 지우랑 있으면 제일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작은 손의 온기.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견딜만 했습니다. 저녁 6시 준수가 퇴근했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피로를 준수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갈비찜을 떠서 아이들 앞에 놓고 준수와 다연의 그릇에도 담아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제 그릇에 담았습니다. 엄마, 갈비 더 드세요. 준수가 말했지만 다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애들이 더 먹어야죠. 어머니는 평소에도 드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대로 앉아서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설거지하다가 청소하다가 빨래 개다가 입에 넣는 게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창밖을 보니 어두워진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 숙제하는데 집중 안 돼요. 거실에서 다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TV를 보고 있지도 않았지만 다가가서 소리를 줄였습니다. 밤 9시 아이들을 재우고 나니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작은 방, 작은 침대. 이곳이 제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벽 5시 반에 눈을 뜨고 아침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투명한 존재일까? 잠들기 전 준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아니, 앉았어.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준수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마워하는 말 속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괜찮아. 잘 자. 준수가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제가 저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아가게 된 건. 그리고 이런 삶이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뻐근한 정도였습니다. 빨래를 짜다가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느껴지는 통증. 파스를 붙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컵을 잡으려는데 손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목이 꺾이는 것 같은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왼손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주우면서도 오른손 손목은 맥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손목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다연이 제 손목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목은 부어올랐고
손가락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준수가 퇴근 후 저를 데리고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목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에요. 당분간은 깁스를 하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깁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깁스를 하면 집안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밥을 할 수도, 빨래를 할 수도, 청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해야 하나요? 최소 6주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손목을 쓰시면 안 됩니다. 6주,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깁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깁스를 했어요. 인대가 파열됐대요. 아, 그래요? 그럼. 다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녁은 누가 하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목이 부러진 게 걱정이 아니라 저녁을 누가 할지가 걱정이었던 겁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깁스하고요? 어떻게요? 다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진짜 불편하게 됐네요. 그날 저녁 왼손으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냄비 뚜껑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깁스한 오른손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왼손으로 재료를 썰고 냄비를 들고 국자로 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끝날 일이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손목에서는 계속 통증이 밀려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데 국그릇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조심 좀 하세요. 다현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치울게요. 왼손으로 행주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깁스한 손을 최대한 감추려고 했습니다. 긴 소매 옷을 입고 팔을 구부려 깁스가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다현의 시선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빨래를 널다가 빨래 집게를 떨어뜨렸습니다. 왼손으로만 집게를 끼우려니 자꾸만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면 언제 다 널어요? 다현이 베란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할게요. 에휴,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낫겠네요. 다현은 빨래를 낚아채듯 가져가서 휙휙 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불편하게 됐어. 그 말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저 다치기만 했을 뿐인데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또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왼손으로만 하려니 그릇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플라스틱 그릇이라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자꾸 떨어뜨리시네요. 다현이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하시니까 더 불안해요. 차라리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는 좀 쉬세요. 다현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손목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다현은 저를 밀어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용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제육볶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썰다가 칼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고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다연이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에휴, 고기가 아까운데요. 어머니, 정말로 못하시겠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셔야죠. 다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주우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깁스한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감싼 깁스. 이 깁스 때문에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문득 아들 준수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손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준수를 안고 밥을 먹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 저는 엄마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다치면 불편한 존재, 실수하면 짜증나는 존재.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제 손목을 보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손목 아파? 응, 조금. 많이 아파? 괜찮아? 지아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튼튼하거든. 그럼 다행이다. 할머니 아프면 안 돼. 지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만이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어서 가. 늦겠어. 다연이 재촉했습니다. 응, 엄마. 할머니, 안녕. 지아가 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준수가 출근하고 나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다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었습니다. 왼손으로만 하려니 모든 게 느렸습니다. 라면이 끓어 넘치려는 순간 재빨리 불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국물이 가스레인지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다연이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라면 끓였어요. 가스레인지 좀 보세요. 지저분하잖아요. 죄송해요. 닦을게요. 에휴, 됐어요. 제가 닦을게요. 어머니는 그냥 드세요. 다연은 행주를 들고 가스레인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라면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진 날짜를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깁스한 손목을 만졌습니다. 6주. 아직 4주가 더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저녁 준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란을 깨는데 한 손으로 하려니 껍질이 그릇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계란 껍질 들어갔어요. 다연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언제 왔는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건져낼게요. 에휴, 됐어요. 제가 할게요. 다연은 계란 그릇을 가져가서 껍질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계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손목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응, 괜찮아. 다연이 당분간은 당신이 좀 도와줘. 준수가 다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손목 때문에 제가 다 하고 있다고요. 다연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준수는 다연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다연에게.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필요한 건 건강한 몸뿐인 걸까? 제가 아프면 저는 짐이 되는 걸까? 깁스한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손목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걸어가는데 준수와 다연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엄마 언제까지 이러실 거야? 다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손목 다쳤다고 하면서 결국 집안일은 제대로 못하잖아. 그렇다고 쉬시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하시니까 오히려 더 일이 늘어.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뭐? 솔직히 말해봐. 이게 정상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는 좀. 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같은데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있잖아. 요양병원.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지. 당신도 알잖아. 우리 둘 다 일해야 하고 애들도 돌봐야 하는데 어머니까지 케어하는 건 무리야. 하지만 뭐? 솔직히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오히려 신경 쓸 일만 늘어나잖아.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는 말.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연아, 그래도 그렇지. 당신은 모르겠지만 매일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간섭하시고 애들한테도 자꾸 이상한 거 먹이시고. 이상한 거라니. 과자, 사탕 그런 거 말이야. 제가 안 준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몰래 주시고. 애들 버릇 다 망쳐놔. 저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도 손주들이 예뻐서 그러시는 거잖아. 예뻐서? 그냥 자기 만족이지. 우리 방침은 무시하면서. 그래도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다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게. 빨리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게 우리한테는 부담이야. 낡은 짐처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낡은 짐, 부담, 요양병원,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짐이었습니다. 부담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요양병원에 부모를 보내는 것은 많은 자식들에게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런 대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불을 입에 물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손주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저를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짐처럼.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응, 괜찮아. 아침 준비 안 하셨네요? 미안해. 오늘은 몸이 좀. 손목 때문에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먹을게요. 준수는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후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연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엄마, 빨리 준비해. 학교 늦겠어. 다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납처럼 무겁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준수는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다연은 방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아침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왼손으로만 천천히. 그릇을 닦으면서도 어젯밤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고. 낡은 짐이라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지아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응, 지아야. 잘 다녀왔어? 응.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지아가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어. 그럼 뭐라고 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아파? 지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다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괜찮아요. 어머니 손목도 아프시고 쉬세요. 다연은 저를 밀어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연이 요리하는 소리. 예전에는 제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손목 때문에 힘드시죠? 그건 괜찮아. 준수는 밥을 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요즘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젯밤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뭐?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준수는 다연을 힐끗 보고는 말을 멈췄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다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는 쉬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다연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는.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아들은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며느리는 저를 낡은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주들은 저를 좋아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요양병원, 그곳에 가면 어떨까? 혼자가 되면 어떨까? 적어도 눈치를 보며 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혼자가 되는 게, 가족과 떨어지는 게,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준수와 다현은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나갔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부엌에 가보니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릇을 닦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게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돌보고 아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제 인생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족이 저를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오후가 되어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집에 왔을까? 응, 있어.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뭔데? 엄마 손목도 안 좋으시고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괜찮지 않으세요? 제가 봐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요. 준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요양병원 같은 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젯밤에 들었어. 다현이랑 너 대화. 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낡은 짐이라고 했지.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엄마, 그건 괜찮아. 알아. 내가 부담이 되는 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진짜로 내가 여기 있는 게 너희한테 도움이 돼? 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게. 엄마, 괜찮아.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가줄래? 준수는 할 말을 잃은 듯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마음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을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수와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준수는 저를 보면 미안한 표정을 지었고 다현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다현이 고향 가자고 해요. 애들도 데리고 2박 3일 정도 다녀올 거예요. 그래, 잘 다녀와. 엄마는 어떻게 하실래요? 같이 가실래요?
아니, 난 집에 있을게. 손목도 아프고. 그래요? 그럼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응, 괜찮아. 사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준순의 가족은 짐을 싸서 출발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녀올게. 지아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 할머니 혼자 괜찮아? 응, 할머니는 괜찮아. 차가 떠나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집에 계속 있어야 할까? 아니면 떠나야 할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만들어준 통장들, 그리고 그 중에는 작은 주택 한 채의 등기부등본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젊었을 때 사둔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시골 외곽에 있는 낡은 집.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을 제 이름으로 해뒀습니다. 여보, 이 집은 당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야. 언젠가 필요할 거야.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친구 혜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혜란아, 나야. 미정이. 어머, 미정이.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응, 그럭저럭. 혜란아, 혹시 시간 있어?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래, 언제? 지금 괜찮아? 지금? 그래, 좋아. 어디서 볼까?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혜란을 만났습니다. 혜란은 저와 같은 나이 50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혜란은 저와 달리 밝고 활기찼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혜란아, 나 준순의 집에서 나가려고. 뭐? 갑자기 왜? 저는 혜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의 냉대, 손목 부상, 그리고 요양병원 이야기. 혜란은 조용히 듣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정아, 많이 힘들었겠다. 응.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 시골에.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혼자? 응, 혼자. 혜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정아, 혹시 우리 시골집 알아? 내가 작년에 산 전원주택. 응, 들었어. 그 옆집이 비어 있거든. 임대로 나왔는데 관심 있어? 정말? 응, 조용하고 좋은 곳이야. 나도 주말마다 내려가는데 내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혜란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가볼래? 지금? 응, 지금. 어차피 가족들 여행 갔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란의 차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니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건물 대신 낮은 집들, 회색 아스팔트 대신 푸른 들판. 1시간 정도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청송마을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야. 혜란이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전원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저게 내 집이고 저 옆집이 비어있는 집이야. 혜란이 가리킨 집은 작고 아담했습니다. 하얀 벽에 빨간 지붕, 작은 정원이 딸린 집. 들어가 볼래?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실, 방 2개, 작은 부엌. 혼자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때? 좋아. 진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세는 얼마야? 그렇게 비싸지 않아. 관리비 포함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제 통장 잔고를 생각해 봤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정말? 응. 혜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집주인한테 연락해 볼게. 그리고 미정아, 혼자 외로울 때는 내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혜란아. 저는 오랜만에 눈물이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일.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보러 올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첩, 남편의 유품 몇 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준수가 어렸을 때 사진.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준수가 어렸을 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준수의 웃음소리, 작은 손의 온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수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진첩을 덮고 다시 짐을 쌌습니다. 토요일 저녁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한다고, 계약을 하고 싶다고. 얼마에 하실 건가요? 시세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계약하시겠습니까? 네. 전화를 끊고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준순의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잘 계셨어요? 응, 잘 있었어. 혼자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괜찮았어. 사실 혼자 있는 게 더 편했습니다. 엄마, 여행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같이 가요. 준수가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수를 불렀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이 집 나가려고. 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어디로 가시려고요? 시골에 작은 집 구했어. 거기서 살 거야. 혼자요? 응, 혼자. 엄마, 그건 안 돼요. 혼자 어떻게 사세요?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것보다 낫겠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한 말 취소할게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준수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엄마가 선택한 거야.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을 거야. 준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혜란이 도와줬습니다. 큰 짐은 없었기에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준수는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가실 거예요? 응. 다연이가 미안하대요. 그때 한 말, 진심이 아니었대요. 알아. 하지만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엄마, 준수야,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희도 불편하잖아.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준수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를 탓하지 마.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녀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야 돼? 지아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는 가야 해. 왜?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만의 집에서 살고 싶어. 할머니 없으면 나 어떡해. 지아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아야, 할머니 자주 보러 올게. 약속해. 정말? 응, 정말.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사날 아침 짐을 실었습니다. 많지 않은 짐. 트럭 한 대로 충분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죠? 준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연락 자주 할게요. 그래.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준수와 다연 그리고 지아와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갔습니다. 시골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들판이 가까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청송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혜란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미정아, 잘 왔어. 응, 혜란아. 이제 우리 이웃이네. 짐을 풀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공간. 저녁이 되어 혜란과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차 소리 대신 바람 소리, 사람들의 소음 대신 새소리. 미정아, 후회하지 않아? 응, 후회 안 해. 외롭지 않을까? 괜찮아. 너도 있잖아. 혜란이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있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침대. 낯설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는 보지 못했던 별들.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윤미정으로.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시골에서의 첫날 밤은 고요했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바람 소리, 자동차 경적 대신 풀벌레 소리.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 산이 보이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서두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시간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이었기에 금방 끝났습니다. 거실에 소파를 놓고 방에 침대를 정리하고 부엌에 식기를 정돈했습니다. 하나하나 제 손으로 만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혜란이 찾아왔습니다. 미정아, 적응 잘 돼? 응, 생각보다 괜찮아. 다행이다. 오늘 마을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러 갈래? 그래야겠지? 혜란과 함께 마을을 돌며 이웃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에서 오셨다며?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을은 조용하고 좋아요. 편히 지내세요. 사람들의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준순의 집에서 느꼈던 냉랭함과는 달랐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서 몇몇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서 오셨다며?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셔서 편히 쉬세요. 여기는 좋은 곳이에요. 할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정원을 살펴봤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정리하면 텃밭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텃밭 만들 거야? 혜란이 물었습니다. 응, 상추나 고추 같은 거 심어볼까 해. 좋지. 내가 모종 좀 나눠줄게. 정말? 응, 내일 가져올게. 그날 저녁 혜란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미정아, 준수한테 연락 왔어? 아직은. 연락 올 거야. 아들인데. 글쎄. 사실 준수에게서 연락이 올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혜란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잡초를 뽑고 땅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하면 괜찮았습니다. 땅을 만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흙의 감촉, 풀의 향기,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들이었습니다. 미정아, 혜란이 모종을 들고 왔습니다. 와, 고마워. 여기 상추, 고추, 토마토. 심어봐. 어떻게 심어? 내가 알려줄게. 혜란과 함께 모종을 심었습니다. 작은 구멍을 파고 모종을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잘 자라려나? 잘 자랄 거야. 매일 물 주고 말 걸어줘. 그럼 잘 자라. 식물한테 말을? 응, 식물도 사랑받으면 잘 자라. 혜란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모종을 다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텃밭이었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텃밭을 확인했습니다. 모종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네. 기특해. 모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산책을 하다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마을 회관에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미정 씨, 적응 잘하시네요. 다들 잘해주셔서요. 우리 마을에 젊은 분이 오니까 좋네요. 제가 젊진 않은데요. 우리보다는 젊잖아요. 하,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 다 괜찮아.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여기 온 건 너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행복해. 정말요? 응, 정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 다음 주말에 가도 될까요? 애들도 데리고. 그래 와.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준수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지아와 지우가 차에서 뛰어내려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지아, 지우.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집 예쁘다. 여기 뭐야? 텃밭이야? 응, 할머니가 심었어. 우와, 나도 할래. 그래, 다음에 같이 하자. 준수와 다연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왔어.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가 차를 내어줬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으세요? 응, 좋아. 정말로요? 정말. 다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연아, 진짜 괜찮아. 엄마도 생각해봤는데 서로 힘들었던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넘어가자. 어머니. 그리고 엄마는 여기서 행복해. 진심이야.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오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준수야, 이건 엄마가 선택한 거야. 이제 엄마도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 애들도 데리고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서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키운 거야? 응, 맛있어. 지아가 싱글벙글 웃으며 먹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과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지아와 지우가 텃밭을 구경하고 꽃을 따고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자주 올 거야. 그래, 자주 와. 오후가 되어 준순의 가족은 돌아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해.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혼자 남아 정원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 간 흔적들, 그것들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혜란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미정아, 준수 왔었구나. 응, 다녀갔어. 어땠어? 괜찮았어. 생각보다. 다행이다. 혜란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혜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을을 걸으며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천천히 지는 해.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준수가 다녀갔다. 손주들도 함께. 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괜찮다. 나는 여기서 행복하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 같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제 손으로 키운 것들이었습니다. 수확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더욱 친해졌습니다. 함께 김장을 담그고 명절 음식을 만들고 마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미정 씨, 이제 완전히 우리 마을 사람이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준수는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관계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느껴졌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으셨어요. 그래. 네, 행복해 보여요. 엄마는 행복해. 어느 날 저녁 혜란과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미정아, 후회 안 해? 응, 전혀.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별을 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아팠던 기억들. 하지만 그것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혜란아,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내가 누군지, 윤미정이 누군지. 누군데? 그냥
나, 누군가의 엄마도 며느리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나. 혜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너는 너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50 후반의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이 평온함이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텃밭으로 갔습니다. 상추가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잘 자랐네. 상추를 쓰다듬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키운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고 간단한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을 산책을 나갔습니다. 길을 걷다 마을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미정 씨, 아침 산책이세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그러게요. 요즘 미정 씨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좋은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밤들, 외로웠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저는 윤미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자신으로. 평온한 하루, 평온한 삶.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행복했습니다.